2025년 미국은 한국이 돈을 내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미국 국방부를 공황에 빠뜨린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의 잠수함, 미사일, 전투기 목록을 본 순간 미국 전략가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더 이상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주한미군이 떠나도 끄떡없는 나라. 그 사실이 오히려 미국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공개합니다. 미 국방부 민간 고문으로 일하고 있는 제이든 리입니다. 2025년 여름 평소처럼 CNN을 보고 있었는데 속보가 떴어요. 트럼프 캠프에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엔 또 협상용 멘트겠거니 했어요.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아나운서의 표정이 심각했고 보도 내용도 구체적이었죠. 바로 백악관 보좌관인 마이클 존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마이클, 이게 진짜야? 제이든, 이번엔 다르다. 협상용이 아니라 진짜 준비에 들어갔어. 전화를 끊고 나서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저는 전직 군사전략 분석가예요. 이런 결정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주한미군 철수가 단순히 한국 문제가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책상 위 지도를 펼쳤어요. 한국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전체를 바라봤습니다. 만약 우리가 한국에서 빠진다면 중국의 해상 진출로가 완전히 열리고 일본은 최전선이 되겠죠. 대만도 고립될 거고요. 이건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전체가 붕괴되는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생각해봐도 이상했거든요. 한국 없이 설계된 미국 전략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제 판단이었는데 정말 철수를 검토한다고? 뭔가 놓친 게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래된 동료 파일들을 뒤져봤어요. 그러다 발견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작년에 작성된 내부 메모였죠. 제목이 기가 막혔어요. 한국 없이 설계된 미국 전략은 존재하지 않는다.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이런 분석이 있는데도 철수를 검토한다고? 뭔가 큰 그림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보기로 했죠. 며칠 후 워싱턴 DC 한 카페에서 옛 동료를 만났습니다. 데이빗 김이에요. 과거 한국 담당 정보 분석관이었죠. 그가 건넨 말이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어요. 제이든, 이번 철수 검토는 방위비 협상 때문이 아니야. 한국 무기 확장을 견제하려는 거라고. 무슨 소리야? 한국이 무기를 확장한다고? 아직 모르는 거야? 한국이 더 이상 우리 무기를 사는 고객이 아니라는 걸. 데이빗이 보여준 자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이 미제 무기 고객국에서 무기 공급국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KF-21 전투기, 천무 다연장 로켓, 현무 미사일, 천공 방공 시스템. 이 모든 게 미국 무기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는 분석이었죠. 이게 다 사실이야? 확인해봐. 폴란드가 KF-21을 도입하려고 하고 사우디는 천무를 원한다고 해. 우리 무기 대신 말이야. 집에 돌아와서 밤새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데이빗 말이 맞았어요. 한국 방산 수출이 급증하고 있었고 그 대상국들이 전부 미국의 전통적인 무기 수출 대상국이었거든요. 가장 놀라운 건 분석관의 평가였어요. 한국은 미국 무기를 사지 않는다. 대신 경쟁한다. 더 충격적인 건 다음 문장이었습니다. 이건 무기 수출이 아니라 전략 수출이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렸어요. 한국이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전략 체계를 함께 수출하고 있다는 의미였거든요. 기술 이전, 교육 훈련, 운용 체계까지 패키지로 제공하면서 말이죠. 이제 주한미군 철수 검토의 진짜 이유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보호해야 할 나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경쟁 상대로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 직접 확인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보고서만 봐서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바로 한국행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개인 일정으로 떠나는 여행이었지만 목적은 분명했죠. 인천공항에 도착한 첫날부터 느낌이 달랐어요. 공항에서부터 첨단 시설들이 눈에 띄었거든요. 자동 출입국 시스템, AI 안내 서비스, 무인 운송 차량들. 이런 게 전부 한국 기술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드디어 KF-21 생산시설을 볼 기회가 생겼어요. 공개 투어 프로그램이었지만 충분했습니다.
생산 라인을 보는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자동화 정도가 미국 록히드 마틴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았거든요. 이 전투기의 핵심은 AI 전투 시스템입니다.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놀랐어요. 조종사 의존도를 최소화하고 실시간 전장 분석으로 최적의 전투 방식을 제안한다는 거였죠. 미국 F-35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자동병 참망이었어요. 전투기 부품부터 탄약까지 AI가 자동으로 관리한다는 설명을 들었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첨단이 아니라 사고방식이 다르다는 걸 말이죠. 미국과 뭐가 다른 거죠? 제 질문에 한 연구원이 대답했어요. 미국은 위성에 의존하시잖아요. 저희는 센서 네트워크로 전장을 설계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위성은 파괴될 수 있지만 센서 네트워크는 분산되어 있어서 일부가 망가져도 시스템이 살아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전장에서 생존성이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한국군 관계자와 비공식 대화를 나눴어요. 그가 한 말이 제게 가장 큰 충격을 줬습니다. 저희 슬로건이 뭔지 아세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끝낸다는 거예요. 억제를 넘어서 예방이라는 개념이었죠. 적이 공격할 생각조차 못하게 만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미국의 압도적 화력으로 대응한다는 방식과는 정반대였어요. 비행기에서 돌아오는 길에 계속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만든 건 무기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전쟁 개념이었어요. 그리고 그 개념이 미국의 전통적인 군사 전략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바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들을 정리해서 전략 안보 브리핑에 제출했어요. 제목은 한국 방산 기술의 전략적 위협 분석이었습니다.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며칠 후 국방부 고위 관계자인 로버트 헌터가 제게 연락을 해왔거든요. 제이든 한국 관련 정보는 좀 축소해서 보고하면 안 될까? 왜요? 중요한 정보인데요. 너무 자세한 분석은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어. 암묵적인 지침이었습니다. 한국 기술력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회피하라는 뜻이었죠. 다른 동료들도 비슷한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한국 정보는 가능하면 언급하지 말라는 분위기였습니다. 일주일 후 부서 회의에서 더 직접적인 말을 들었어요. 국방 간부인 윌리엄 브라운의 발언이었습니다. 한국 기술 인정은 미국의 전략 정당성 붕괴를 의미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반도에 주둔한 명분이 사라진다는 뜻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났어요. 사실을 숨기자는 얘기잖아요. 미국의 체면 때문에 정확한 분석을 포기하자는 거였죠. 그럼 우리는 거짓말을 하자는 건가요? 거짓말이 아니야. 적절한 수준에서 분석하자는 거지. 회의가 끝나고 나서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로서 정확한 분석을 해야 하는데 조직의 논리 때문에 그걸 숨겨야 한다니요. 이게 맞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제출한 보고서가 상부에 올라갈 때 한국 방사는 분석 불충분이라는 딱지가 붙어 있었어요. 의도적으로 중요도를 낮춘 거였죠. 그날 밤 집에서 혼자 생각했습니다. 한국 무기는 기능이 아니라 정치적 부담이 된다는 윌리엄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우리가 진실을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조직 내에서는 진실을 말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은 우리가 지켜야 할 나라가 아니다였어요. 영상에서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들, 그리고 미국 내부의 반응까지 전부 공개했죠. 특히 강조한 건 이거였어요. 한국은 말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대응합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를 넘어선 전략 체계를 구축했어요. 영상을 올리고 몇 시간 만에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반응이 극명하게 갈렸어요. 절반은 저를 배신자라고 욕했고 절반은 용기 있는 고발자라고 치켜세웠죠. 가장 많이 나온 댓글이 이거였어요. 왜 지금까지 이걸 숨겼냐? 국민들도 진실을 알고 싶어 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음 날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로버트가 전화를 걸어왔죠. 제이든 무슨 짓을 한 거야? 당장 영상 내려. 왜요? 사실인데요. 사실이라고 다 말하는 게 아니야. 국익을 생각해야지. 하지만 저는 영상을 내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두 번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엔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말이죠. 두 번째 영상에서 저는 고백했어요. 우린 전략이 아니라 자존심을 지키려 했습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간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눈을 감았던 거예요. 이 영상의 반응은 더 뜨거웠습니다. 특히 전직 군인들 사이에서 공감하는 댓글이 많이 나왔어요. 현장에서 한국군과 함께 훈련해본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반응이었죠. 워싱턴 정가는 술렁였어요. 제 영상 때문에 한국 관련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CNN에서도 제게 인터뷰 요청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국민들의 반응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하냐고 물었거든요. 한국이 앞서간다면 미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문제는 한국이 강해진 게 아니라 우리가 변화를 거부했다는 거였죠. 동맹이라는 건 서로 성장하는 관계여야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관점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제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의외의 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펜타곤 내부 연구진에서 비공개 회의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전부 고위급 분석관들이었죠. 회의에서 나온 보고서가 충격적이었어요. 한국 없이 시뮬레이션하면 전장 통제 시간이 3배 늘어난다는 내용이었거든요. 한국군이 빠진 상태에서 동아시아 유사시 대응을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정보국 분석가인 사라 존슨의 고백이었어요. 한국은 이미 완성된 전장 아키텍처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부분별로 접근하고 있고요. 무슨 뜻인가요? 한국은 전장을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봅니다. 육해공군, 사이버, 우주까지 모든 영역이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각 군별로 따로 작전을 짜고 있고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우리가 여전히 20세기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는 동안 한국은 21세기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회의 후 몇몇 예비역들과 비공식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도 비슷한 결론에 도달해 있었어요. 한국 없는 태평양 전략은 허상이다라는 게 공통된 의견이었죠. 특히 예비역 대령인 톰 데이비스의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전장을 그리는 국가가 진짜 강국입니다. 지금은 한국이 그리고 있어요.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아직도 과거의 전장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집에 돌아와서 곰곰 생각해봤습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해도 한국은 계속 움직일 거예요. 오히려 더 자유롭게 자신들의 전략을 펼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한국이라는 핵심 축이 없어지면 전체 구조가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3번째 영상을 준비했어요. 이번엔 더 직설적으로 말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 없이도 살 수 있는 나라가 됐다. 문제는 우리가 한국 없이 살 수 있느냐는 거다라고 말이죠.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남았어요. 우리는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계속 과거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것인가? 답은 명확했습니다. 3번째 영상이 올라간 다음 날 백악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안보보좌관 마이클 존슨이 직접 만나자고 했거든요. 급하게 준비한 메모를 들고 백악관으로 향했습니다. 제이든, 이 소동을 어떻게 수습할 생각이야? 마이클의 첫 마디였어요. 하지만 저는 준비해간 메모를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제목은 한국이 전략 좌표가 된 현실이었죠. 마이클, 이걸 먼저 봐주세요.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보호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의존해야 하는 전략적 파트너가 됐다고요. 메모를 읽는 마이클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특히 한국의 전장 통제 능력이 미군을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 대체할 수 있는 단계라는 부분에서 오래 머물렀죠. 그런데 정치권의 반응은 달랐어요. 공화당에서는 제 영상을 삭제하라고 압박했고 민주당에서는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완전히 정치적 이슈가 되어버린 거예요. 언론도 폭발했어요. CNN 등 모든 채널에서 제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가장 큰 관심을 받은 건 CNN 패널 토론이었어요. 그날 제가 한 말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해요. 우리가 그들을 가르친 줄 알았지만 배운 건 우리였습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어요. 패널들도 할 말을 잃었죠. 그때 진행자가 물었어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배웠다는 건가요? 전쟁 억제가 아니라 전쟁 예방이에요. 한국은 적이 공격할 생각조차 못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우리는 아직도 공격당하면 어떻게 반격할지만 고민하고 있고요. 방송이 끝나고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왜 진작 이런 얘기를 안 했냐는 댓글이 쏟아졌어요. 기성 정치권과 국민들 사이에 인식 차이가 크다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폭탄 발언이 나왔어요. 국방위원회 청문회에서 제가 증언할 기회가 생겼거든요. 그때 한 말이 더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전쟁 억제 전략에서 한국은 선생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한국에 의존하는 전략을 짜야 해요. 청문회장이 술렁였어요. 의원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하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 없는 동아시아 전략은 불가능해요. 그들이 빠지면 우리 전체 구조가 무너집니다. 그날 이후 워싱턴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기존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왔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저를 견제하려는 움직임도 강해졌습니다. 모든 논란 속에서도 저는 다시 한국으로 향했어요. 이번엔 한국 합참의 포스트 미군 전략 체계 발표를 참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공개 행사였지만 그 의미는 남달랐죠. 발표장에 들어서는 순간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군사전략 발표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선언이라는 걸 말이죠. 한국군 관계자들의 표정에서 자신감이 넘쳐났거든요. 포스트 미군 시대의 한반도 방어체계라는 제목의 발표가 시작됐어요.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군 없이도 완벽한 독자 방어가 가능한 구조를 이미 완성해 놓았다는 거였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3층 방어망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1층은 사이버와 우주 공간, 2층은 미사일과 항공, 3층은 지상과 해상. 모든 층이 AI로 연결되어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시스템이었죠. 만약 유사시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제 질문에 발표자가 대답했어요. 72시간 안에 모든 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미군의 지원 없이도 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자랑스럽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했죠. 우리가 키워낸 동맹이 이제 우리를 넘어섰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왔거든요. 귀국 비행기 안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빠져도 문제없는 나라, 그게 진짜 동맹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은 이미 그런 나라가 됐고요. 착륙 전에 마지막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말이죠. 제목은 한국은 더 이상 지켜야 할 나라가 아니다였어요. 영상에서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를 대신 준비해왔어요. 우리가 몰랐을 뿐이죠. 영상 마지막 장면은 한국에서 찍은 K2 전차 영상이었어요. 태극기가 휘날리는 모습을 보면서 한 말이 지금도 기억나네요. 전략의 중심이 바뀌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한국에게 배우는 시대예요. 영상을 올리고 나서 댓글을 봤어요. 이번엔 비난보다 공감이 더 많았습니다. 이제야 진실을 알겠다는 반응들이 줄을 이뤘죠. 미국 국민들도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 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동맹이라는 건 영원히 한쪽이 다른 쪽을 보호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 성장하고 때로는 역할이 바뀌기도 하는 거죠. 한국이 그걸 보여줬고 이제 우리가 그 현실을 받아들일 차례였습니다.